할매, 좋게 말할 때 가게 내놓으라고 했잖아! 이러다 진짜 다쳐! 나는 죽어도 못 나간다. 내 평생 핏줄 같은 가게인데. 누구 마음대로 이 동네에서 행패야? 인생의 잔잔한 감동을 전해드립니다. 사연 들으시고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골목길에 첫 불빛이 켜집니다. 오정순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7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문을 열면서 할머니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반복될 일상이지만 이 작은 분식집이 할머니에게는 전부였거든요. 오늘도 힘내자.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할머니는 떡볶이 소스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에 설탕, 간장, 마늘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가며 불 조절을 세심하게 했죠. 수십 년간 같은 맛을 유지해온 비결은 바로 이런 정성이었습니다. 어묵 국물도 멸치와 다시마를 우린 뒤 간을 맞춰가며 정성스럽게 준비했죠. 분식집 문을 활짝 열어두니 서늘한 아침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깨끗하게 닦아놓은 테이블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하루를 준비했죠. 벽에 걸린 메뉴판에는 손글씨로 적힌 떡볶이, 어묵, 김밥, 라면 가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에 비하면 턱없이 저렴한 가격이었지만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억지로라도 버텨내고 있었거든요. 옆집 2층에서는 아직 불빛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유라라는 이름의 여군 대령이 휴가를 나와 머물고 있는 곳이었죠. 처음 이사 왔을 때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여성이 군복을 입고 나타났을 때의 그 신비로운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무뚝뚝해 보이지만 가끔씩 분식집에 와서 라면을 시켜 먹는 유라의 모습에서 할머니는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이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라면 하나 주세요. 유라가 처음 가게에 왔을 때 건넨 인사였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예의 바른 말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부터 유라를 마음에 두게 되었어요. 혼자 사는 젊은 여성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말이죠. 계란도 넣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서비스예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었습니다. 유라는 처음엔 말수가 적었지만 점차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군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따뜻한 미소에서 할머니는 유라의 진짜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첫 손님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급하게 김밥 한 줄씩 사가는 모습, 학교 가는 아이들이 용돈을 모아 떡볶이를 나눠 먹는 모습들이 할머니에게는 하루의 활력소였죠. 할머니, 떡볶이 포장이요. 김밥 참치로 하나 주세요. 바쁜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쯤 되면 가게는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이때 김밥 속재료를 준비하고 다음 식사 시간을 대비했죠. 시금치를 무치고 단무지를 썰고 계란을 부치는 일들이 할머니에게는 명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인근 상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공사장 아저씨들, 동네 아주머니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죠.
할머니는 능숙하게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어내며 모든 손님들에게 자상한 말 한마디씩을 건넸습니다. 많이 드세요, 아저씨. 오늘 날씨 좋네요. 건강하세요. 이런 작은 말들이 손님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고 할머니 가게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닌 동네에 따뜻한 쉼터가 되는 이유였죠. 오후가 되어 유라가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평상복을 입은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와 단정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 유라 씨. 어서 와요. 뭘 드실래요? 라면 하나만 주세요.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여주었습니다. 계란도 넣고 파도 송송 썰어서 올려주며 유라가 잘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죠.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대화가 오가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은 충분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어느 화요일 오후, 할머니의 분식집에 낯선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들이었는데 이들의 분위기는 평소 가게를 찾는 손님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목에는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손가락에는 반지들이 번쩍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의 눈빛에서 풍기는 위압감이 가게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무겁게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어떤 손님이든 정성스럽게 대접하는 것이 할머니의 신념이었거든요.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가장 앞에 선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다른 2명은 벽에 붙은 메뉴판을 보며 고개를 흔들었죠. 할매, 장사 잘 되냐? 남자의 말투에서 할머니는 뭔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어요. 뭐 좀 시켜드릴까요? 우리는 먹으러 온 게 아니야.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거든. 남자는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앉았습니다. 나머지 2명도 따라서 앉더니 담배를 꺼내 들었어요. 할머니가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죠. 여기는 음식점이라 담배는 안 돼요. 아, 그래. 미안. 남자는 담배를 끄긴 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건방진 미소를 지었어요. 할매, 이 동네가 곧 완전히 바뀔 거야. 알고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개발이 들어온다고. 이 낡은 건물들 다 철거하고 높은 빌딩이랑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올 거야. 할매 같은 구식 장사는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거지.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개발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동네에서 떠돌던 소문이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당연하지. 우리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겠어? 그런데 할매가 계속 여기 있으면 안 돼. 개발에 방해가 되거든. 남자의 말이 점점 위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만 목소리만큼은 또렷하게 유지했어요. 이 가게는 제가 평생 운영해온 곳이에요. 함부로 나가라고 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할매, 우리가 지금 좋게 말하는 거야. 보상금도 줄 테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는 고개를 단호하게 저었습니다. 이 작은 분식집이 할머니에게는 생계수단일 뿐만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추억과
삶 자체였거든요. 안 됩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장사할 거예요. 분위기가 급격히 험악해졌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변하더니 가장 큰 체격의 남자가 일어섰어요. 할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나 봐. 이러다 다쳐. 협박하시는 건가요? 협박이 아니라 충고야. 할매 혼자 사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 밤에 무슨 일이 생겨도 아무도 모르잖아. 할머니의 등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평생을 강하게 살아온 할머니였거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한 게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거지. 할매, 좋게 좋게 나가면 좋잖아. 우리도 원하는 건 아니야. 남자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명함에는 건설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들의 정체가 뻔히 보였어요. 일주일 생각해봐. 그때까지 답 안 주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남자들이 일어서며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이미 자신들 것이라도 되는 양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모습이었어요. 참 할매. 혼자 사는 거 위험해. 밤에 조심해야 돼. 그들이 나간 후 가게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정리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개발이 들어오는 것일까? 저들이 말한 위협이 현실이 될까? 창문 너머로 옆집 2층에 불이 켜진 것이 보였습니다. 유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놓였지만 이런 일로 젊은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과 함께 말이죠. 조폭들의 위협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를 운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는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가끔씩 문 쪽을 힐끔 쳐다보는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아침 손님들을 위해 떡볶이 소스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는 이미 조용해진 상태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할머니 혼자뿐이었고 형광등 불빛만이 외로이 떡볶이 국물을 비추고 있었죠. 할머니는 국자로 소스를 저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도 맛있게 끓여야지.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리며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사흘 전에 왔던 그 남자들이었지만 이번에는 한 명이 더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전보다 훨씬 험악했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할매, 답 생각해 봤어? 가장 앞서 걷던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내려놓으며 그들을 바라봤어요. 아직 일주일이 안 지났잖아요. 일주일? 할매, 우리 참을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벌써 답은 나온 것 같은데? 남자들은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테이블과 의자들을 발로 차기 시작했습니다. 쾅쾅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밤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세요. 할머니가 소리쳤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칠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한 명은 메뉴판을 벽에서 뜯어내렸고 다른 한 명은 조미료통들을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할매, 이제 정말 끝이야.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나갔어야 했는데. 가장 큰 덩치의 남자가 할머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부엌 구석에 등이 닿은 상태였어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잘못? 우리 말 안 듣는 게 잘못이지. 남자가 할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픔에 신음을 내뱉었어요. 아야, 놓아주세요. 할매, 이제 우리랑 같이 가자. 계약서에 도장 찍으러. 싫어요. 저는 안 가요. 할머니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남자들의 힘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 명이 할머니의 다른 팔을 잡더니 강제로 끌고 나가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2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듯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잠시 동작을 멈추고 위를 올려다본 그 찰나 가게 문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유라였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유라의 눈빛은 차가운 칼날 같았습니다. 곧은 어깨와 당당한 자세에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러나왔어요. 누구 마음대로 이 동네에서 행패야? 유라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남자들은 갑작스런 등장에 당황했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이게 누구야? 옆집 살던 여자 아니야? 아가씨,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 하지만 유라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남자들을 노려봤어요. 할머니한테서 손떼. 이 여자가 지금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야? 가장 앞에 있던 남자가 유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라의 몸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재빠른 동작으로 남자의 손목을 비틀더니 무릎으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으악! 남자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머지 남자들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유라는 또 다른 남자의 목을 움켜쥐고 벽에 밀어붙였어요. 할머니한테 한 번 더 손 떼면 가만 안 둘 거야. 유라의 목소리에는 확신에 찬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완전히 기가 꺾인 상태였어요. 이 여자가 뭐야? 무술이라도 배웠나? 대체 정체가 뭐냐고. 유라는 할머니를 잡고 있던 남자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남자는 급히 할머니를 놓고 뒤로 물러섰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유라가 할머니에게 다가가 상처는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실감하지 못한 채 유라를 바라봤어요. 유라 씨, 이제 됐어. 이 사람들은 곧 갈 거야. 유라는 다시 남자들을 돌아보며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봐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 동네에 나타나지 마. 특히 할머니한테 함부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하나둘 가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나가던 남자가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이거 끝난 게 아니야. 기억해둬. 유라는 묵묵히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거리가 다시 조용해진 후에야 할머니 쪽을 돌아봤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습니다. 순간의 일이었지만 유라의 모습은 할머니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유라가 조폭들을 물리친 다음 날 도시 한복판의 허름한 사무실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굴욕을 당한 남자들이 자신들의 보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보스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는데 부하들의 보고를 듣는 동안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명한테 4명이 다 당했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그 여자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무술을 제대로 배운 것 같았습니다. 보스는 담배를 깊이 빨아들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간 이 바닥에서 살아온 남자였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특히 여자 하나 때문에 조직의 위신이 깎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여자 정체부터 파악해. 제대로 알아보고 와.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서를 받아든 보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갔어요. 최유라, 28세.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 소속 대령이라고? 네, 형님. 확실합니다. 군 내부에 있는 우리 사람이 직접 확인했어요. 보스는 보고서를 책상에 던지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훨씬 복잡해진 것이었어요. 단순한 동네 여자가 아니라 국가기관 소속의 전문 군인이었던 겁니다. 707특임단이면 대테러 부대 아니야? 이거 완전히 골치 아픈 일이 됐네. 하지만 보스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 했습니다. 유라 집안 조사해. 가족들 어디 살고 뭐 하는지 다 알아와. 일주일 후 더욱 상세한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라의 부모님은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동생은 대학생이었어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보자. 그날 저녁 유라는 할머니 가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할머니는 유라에게 더욱 고마워했고 유라도 가능한 한 할머니 곁에 있으려 노력했어요. 유라 씨, 정말 고마워요. 유라 씨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괜찮으세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할머니를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유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부산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어요. 유라야, 너 혹시 무슨 일 있었니? 왜요, 엄마? 무슨 일인데요? 오늘 낮에 아빠 식당에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가 갔어. 너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 유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정장 입은 남자들이었는데 말투가 좀 거칠더라. 너 군대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계속 물어보고. 유라는 급히 가게를 나와 한적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어머니와의 통화를 계속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며칠 동안 식당 문 닫고 어디 좀 다녀오세요. 왜? 대체 무슨 일이야? 제가 지금 좀 복잡한 일에 휘말려 있어요.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피해 계세요. 통화를 마친 유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현실이 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단순히 할머니를 도와준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라는 부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야. 혹시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어? 왜? 무슨 일이야? 복잡한 일이 생겼어.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게. 오후에 만난 동료 김민수 중령은 유라의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라야, 이거 장난 아닌데? 조직 폭력배들이 내 가족까지 건드렸다고? 응.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부모님은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너도 조심해야 해. 휴가 중이라고 해서 방심하면 안 돼.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를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가족들까지 위험에 빠뜨린 상황이 되었거든요. 그날 밤 유라는 할머니 가게 근처를 서성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족들을 위험에 방치할 수도 없었어요. 군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유라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스쳐갔습니다. 조폭들과 정면 대결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옆집 2층에서 할머니 집을 내려다보며 유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도 지켜야 하고 가족도 보호해야 했습니다. 707특임단 대령으로서의 자존심도 있었고요. 좋아. 그들이 전쟁을 원한다면 전쟁을 해주지. 유라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유라가 결심을 다진 지 사흘 후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부산에 있는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이 왔던 것이었어요.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유라야, 엄마가 많이 다쳤어. 빨리 와야 할 것 같아.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에 유라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어요. 유라는 급히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급한 일로 부산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어머,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다치셔서요. 이틀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는 유라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우선이지. 걱정 말고 다녀와. 나는 괜찮아. 정말 조심하세요. 혹시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시고요. 유라는 몇 번이나 당부한 후에야 부산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유라가 떠난 그날 밤 할머니는 평소처럼 가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 준비할 재료들을 손질하고 청소를 마친 후 할머니는 가게 문을 잠그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둠 속에서 여러 명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6명이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었고 이들의 표정은 전보다 더욱 험악했어요.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할머니가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다른 조직원들보다 더 위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할매, 오늘은 그 여자 없지? 할머니의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들이 며칠 동안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어요. 뭘 원하는 거예요? 간단해.
할매가 우리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거야.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대화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어요. 한 명이 의자를 집어던지더니 테이블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그만해 주세요. 할머니가 울부짖었지만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난폭하게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어요. 떡볶이 냄비를 바닥에 엎어버리고 냉장고 문을 열어 안에 있던 재료들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할매, 이제 정말 끝이야.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어. 보스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등을 대고 떨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그만? 이제 시작인데? 남자가 손을 들어 할머니의 뺨을 때렸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72세의 노인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폭력이었습니다. 으악! 할머니의 비명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았어요.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고 이들은 그것을 노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할매, 이제 우리랑 같이 가야겠어.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까지. 2명의 남자가 할머니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는 아픔에 신음하며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싫어요. 나는 안 가요. 그때 한 남자가 라이터를 꺼내더니 가게 한 구석의 커튼에 불을 붙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불이야, 불. 할머니가 절규했지만 남자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빨리 할머니를 끌고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할매, 이제 진짜 끝이야. 가게도 없고 갈 곳도 없으니까 우리 말 들을 수밖에 없을 거야. 할머니는 뒤돌아보니 자신의 가게가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운영해온 소중한 공간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들은 할머니를 검은색 승용차에 밀어 넣었습니다. 할머니는 차 안에서도 계속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한편 부산에 있던 유라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유라의 마음은 계속 서울에 있는 할머니에게 가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유라는 몇 번이나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려 했지만 번호를 누르지는 못했어요. 밤늦은 시간이라 할머니를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오전 유라는 동네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라 씨, 큰일 났어요. 할머니 가게에 불이 났어요.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히 더 자세한 상황을 물어봤지만 지인도 정확한 상황은 모르는 상태였어요.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그걸 모르겠어요. 아무도 못 봤대요. 유라는 급히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도착해서 본 광경은 참혹했어요. 할머니의 분식집은 완전히 타버려 검은 잿더미만 남아 있었습니다. 소방서와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할머니, 유라는 무릎이 꺾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할머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곁에 있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죄책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졌고 가게는 잿더미가 되었으며 유라 자신도 절망 속에 빠져버렸어요.
절망에 빠진 유라는 사흘 동안 할머니를 찾기 위해 동네 곳곳을 뒤졌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한 상태였어요. 조폭들의 행방도 묘연했고 할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유라는 타버린 가게 앞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어요. 707특임단 대령이라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의미 없게 느껴졌습니다. 정작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유라는 할머니 집을 수색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단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이죠. 할머니는 평소 가게 뒤쪽 작은 방에서 생활했는데 다행히 그곳은 불이 번지지 않아서 원형이 보존되어 있었어요. 방 안은 소박했습니다. 오래된 장롱 하나와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이불이 전부였어요. 벽에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유라는 하나하나 살펴보며 할머니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 했어요. 장롱을 열어보니 할머니의 옷가지들과 함께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편지들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은 할머니의 개인적인 추억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유라의 시선을 사로잡는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는데 젊은 시절의 할머니와 함께 군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로 베트남 전쟁 1968년 정순이와 함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라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상사였고 부대 마크가 특수부대 소속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유라는 사진을 뒤집어 보니 더 작은 글씨로 최영수 상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유라의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떠올랐어요. 최영수? 설마? 유라는 급히 자신의 지갑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사진 속 남자를 비교해 보니 틀림없었어요. 바로 유라의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전우였다고? 유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이야. 할아버지는 유라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 베트남 전쟁 이야기는 자주 하셨지만 구체적인 전우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유라는 급히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베트남 전쟁 때 오정순이라는 분과 함께 복무하셨어요? 그 이름 어떻게 알아? 정순 누나는 할아버지가 정말 아끼시던 분이었어. 전쟁 때 함께 고생했다고 하시더라. 정말이요? 응.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셨어. 정순 누나가 보고 싶다고. 전쟁 끝나고 연락이 끊어졌는데 안부가 궁금하다고 하시더라. 유라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고 이제 손녀인 유라가 할머니를 지켜야 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유라는 사진을 가슴에 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다시 일어설 결심을 다지는 눈물이었습니다. 유라는 급히 부대 동료 김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나 도움이 필요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할머니를 찾아야 해. 혼자서는 안 되겠어.
유라는 민수에게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인연, 조폭들의 위협, 그리고 할머니의 납치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와, 이게 우연일 리 없지. 운명이야, 운명. 도와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일단 내일 만나자. 다음 날 유라는 민수와 함께 다른 동료들도 만났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들이 모였는데 모두 유라의 사정을 듣고 나서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어요. 유라야, 우리가 그동안 뭘 배웠는지 보여줄 때가 됐네. 박상원 중령이 말했습니다. 그는 유라의 선배로 실전 경험이 풍부한 군인이었어요. 하지만 민간인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칠 수는 없잖아요. 이정민 대위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지. 우리끼리만. 유라는 동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모두 진심으로 도와주려는 마음이 보였어요. 정말 고마워요, 다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 우리가 누군데? 그리고 이건 정의로운 일이야.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작전을 세워보자. 유라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전우를 이제 손녀인 자신이 구해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할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구해드릴게요. 유라와 동료들은 밤늦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폭들의 아지트를 찾아내고 할머니를 안전하게 구출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이제 진짜 반격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작전 준비에 이틀이 걸렸습니다. 유라와 동료들은 조폭들의 아지트를 찾기 위해 시내 곳곳을 수색했어요. 민수가 정보망을 동원해 알아낸 결과 조폭들은 강남구 외곽의 폐공장을 거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해? 거기가 맞나? 유라가 쌍안경으로 공장을 관찰하며 물었습니다. 을씨년스러운 분위기의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응, 우리 사람이 직접 확인했어. 할머니도 거기 있을 가능성이 높아. 박상원이 답했습니다. 이들은 이틀 동안 교대로 공장을 감시하며 내부 구조와 경비 상황을 파악했어요. 경비는 어때? 입구에 2명, 건물 주변에 서너 명 정도 돌아다니고 있어. 생각보다 허술해. 이정민이 스케치북에 그린 건물 도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너무 쉬운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 유라는 직감적으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조폭들이 이렇게 방심할 리 없었거든요. 그래도 가야지. 할머니가 위험할 수도 있어. 민수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할머니를 구해내야 했어요. 밤 11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라와 동료들은 검은색 작업복을 입고 공장 뒤편으로 접근했어요. 박상원과 이정민은 정면에서 주의를 끌고 유라와 민수는 측면으로 침투하는 계획이었습니다. 30분 후에 안에서 만나자. 유라는 동료들과 마지막 확인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침투 기술을 발휘해 조용히 건물에 접근했어요. 1층 창문으로 들어간 유라와 민수는 어둠 속에서 신중하게 이동했습니다.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넓었고 여러 개의 방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여기야. 민수가 속삭이며 한 방을 가리켰습니다.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유라는 조심스럽게 문에 귀를 대고 들어봤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남자들이 뭔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위층에 있는 것 같아. 이정민이 무전으로 알려왔습니다. 2층에서 할머니의 신음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었어요. 유라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밟는 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2층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할머니가 의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도 찢어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유라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할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유라는 급히 할머니의 손목을 묶은 밧줄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훌륭해. 역시 707특임단 출신이야. 유라가 뒤돌아보니 조폭 보스와 함께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누구야? 내 소개를 해야겠군. 전직 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장민호야. 유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경찰 출신이 조폭들과 한패라니요. 놀랐지? 이 모든 개발 사업의 실제 배우는 바로 나야. 조폭들은 그냥 앞잡이일 뿐이고, 장민호는 여유롭게 담배를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이 동네 개발권을 따내려면 기존 상인들을 내쫓아야 했는데 합법적으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쓴 거지. 비열해. 비열? 이게 현실이야.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거든. 그때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상원과 이정민이 정면으로 침투한 것 같았어요. 친구들도 왔네. 좋아, 다 같이 정리하자. 장민호가 손짓하자 숨어있던 조폭들이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었어요. 유라는 재빠르게 할머니를 업고 창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조폭들이 길을 막고 있었어요. 어디 가려고? 유라는 할머니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707특임단에서 배운 격투수를 발휘할 때였어요. 첫 번째 남자가 달려들자 유라는 옆으로 피하며 팔꿈치로 옆구리를 가격했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다리 걸기로 넘어뜨렸어요. 이 여자 진짜 대단한데? 조폭들이 당황하는 사이 민수와 다른 동료들이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유라는 할머니를 지키면서도 능숙하게 적들을 제압했습니다. 707특임단 출신들의 실력은 일반 조폭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항복해. 더 이상 싸워봤자 소용없어. 박상원이 조폭 보스를 제압하며 소리쳤습니다. 장민호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뒤쪽 비상구로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유라가 재빠르게 쫓아가 붙잡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놓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잡아? 증거는 충분해.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유라는 장민호의 핸드폰을 빼앗아 녹음 파일과 문자 메시지들을 확인했습니다. 개발 사업 관련 비리 증거들이 가득했어요. 이것들로 충분해. 언론에 공개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할머니가 천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유라 씨, 할머니, 괜찮으세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라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민호와 조폭들이 체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라가 확보한 증거들로 인해 개발 사업의 불법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 사건을 보도했고 지역 유지들과 연결된 비리 네트워크까지 수사가 확대되었습니다. 장민호는 구속되었고 조폭들도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동네 상인들에 대한 강제 철거 계획이 완전히 백지화되었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 전통상가 보존 지역으로 지정해 지원금을 투입하기로 했어요. 할머니의 분식집도 재건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할머니는 새로 지어진 분식집 앞에 서서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졌고 깨끗한 타일과 새로운 주방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만의 따뜻한 분위기는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라는 할머니 옆에서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할머니의 치료와 가게 재건을 도우며 보낸 시간들이 유라에게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단순히 할머니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유라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할머니, 그런 말씀 또 하시면 안 되죠. 저야말로 할머니 덕분에 많은 걸 배웠는걸요. 새로 문을 연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할머니 분식집은 유명해졌거든요.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었어요. 할머니의 용기와 유라의 의리에 감동받은 진짜 손님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이런 분식집이 계속 있어야 해요. 손님들의 칭찬에 할머니는 더욱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레시피였지만 왠지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아마도 마음의 평안이 음식에도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유라는 매일 할머니를 도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밥을 말고 떡볶이를 젓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들이 유라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군대에서 배운 것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보람이었습니다. 유라야, 너 정말 손재주가 좋구나. 김밥 많은 솜씨가 나보다 나은 것 같아. 과찬이에요, 할머니. 할머니가 잘 가르쳐 주셔서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친할머니와 손녀 같은 정이 흘렀습니다. 유라는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할머니도 유라를 진짜 손녀처럼 아꼈어요. 그런데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유라에게 부대 복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휴가가 연장되었지만 이제 정말 돌아가야 할 때가 온 것이었어요. 언제 떠나야 해? 할머니가 아쉬워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이요. 그렇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막 가족이 된 기분인데 또 헤어져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휴가 때마다 올 거고 전화도 자주 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 그날 밤 할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유라와 함께 소주 한 잔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안주로 김치전과 어묵을 올리고 소주잔을 마주했어요. 유라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나 어찌 되었을지. 할머니가 먼저 소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진짜 강한 게 뭔지 배웠어요. 유라도 잔을 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한 게 뭐야?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강함인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너도 이제 내게는 소중한 가족이야. 할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약속을 내가 대신 지켜준 것 같아. 할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한 추억,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서로에 대한 고마운 마음들을 털어놓았어요.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군복을 입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건강하세요, 할머니. 제가 없어도 혼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도 몸 조심해라. 위험한 일 하지 말고. 네, 약속드릴게요. 유라가 가방을 들고 떠나려는 순간 할머니가 도시락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가는 길에 배고플 때 먹어. 고마워요, 할머니. 유라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모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다음 휴가 때 꼭 올게요. 유라가 손을 흔들며 멀어져 갔습니다. 할머니는 유라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어요. 분식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혼자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유라가 있었고 곧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할머니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